꽃 한 송이에 집 한 채 값을 매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좀 황당했거든요.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그건 좀 미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자료를 파면 팔수록 이 사람들이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걸 하고 있었거든요. 주식 사고, 선물 거래하고, 오르니까 더 사고, 남들이 사니까 따라 사고, 400년 전에 이미 다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덜란드가 은행과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를 만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그 완벽한 시스템이 꽃 앞에서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라는 나라의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네덜란드가 만든 금융 시스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셀방크, 주식회사, 증권거래소. 그런데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욕심이 가장 기괴한 형태로 폭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꽃에 미쳐버린 겁니다. 꽃 한 송이에 암스테르담 운하변 집 한 채 값을 매긴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 꽃의 이름은 튤립이었습니다. 튤립은 원래 네덜란드 꽃이 아닙니다.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란 북부의 산악지대에서 야생으로 자라던 꽃이었습니다. 이 꽃을 처음 대규모로 키운 것은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 술레이만 대제의 공정 정원에는 튤립이 가득했습니다. 공정 화가들은 도자기와 직물에 튤립 문양을 새겼고 시인들은 튤립을 노래했습니다. 술탄은 터번에 튤립을 꽂았습니다. 튤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터번을 뜻하는 터키어 튤벤트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튤립은 권력과 신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꽃이 유럽에 건너온 것은 1554년이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페르디난트 1세가 오스만 제국에 외교 사절을 보냅니다. 사절의 이름은 오기에르 기슬랭드 비수백, 플랑드르 출신의 외교관이었습니다. 비스백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가는 길에 에디르네를 지나다가 들판 가득 피어있는 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꽃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근 몇 개를 가져와 빈의 궁정정원에 심었습니다. 빈에서 이 꽃에 푹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롤루스 클루시우스. 원래 이름은 샤를드 레클리즈. 프랑스 아라스 출신의 식물학자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식물학은 의학의 한 분야였습니다. 약초를 연구하는 것이 식물학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루시우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식물을 약효가 아니라 아름다움 자체로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꽃이 예쁘니까 키우고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동시대 사람이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럽의 모든 아름다운 정원의 아버지. 클루시우스는 비스백에게 받은 튤립 구근을 빈의 황제 정원에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튤립의 특이한 성질을 하나 발견합니다. 어떤 해에는 한색으로 피던 꽃이 다음 해에 갑자기 줄무늬가 생기는 겁니다. 빨간 꽃잎에 흰색 불꽃 같은 무늬가 나타나거나 보라색 꽃잎에 노란 줄이 생기거나. 클루시우스는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원인을 몰랐습니다. 20세기에 와서야 이것이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딧물이 옮기는 튤립 브레이킹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꽃잎은 색소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고 갈라지면서 줄무늬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꽃을 아름답게 만드는 동시에 구근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염된 구근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작아지고 결국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름다움이 곧 죽음의 신호였던 겁니다. 물론 17세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저 예측할 수 없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이었습니다. 1593년 클루시우스는 레이던 대학의 초빙을 받아 네덜란드로 갑니다. 레이던 대학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앞서가는 대학 중 하나였습니다. 네덜란드 최초의 대학이기도 했습니다. 대학은 클루시우스에게 식물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클루시우스는 빈에서 가져온 자신의 튤립 구근 컬렉션을 레이던에 심었습니다. 줄무늬가 있는 변종 구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594년 봄, 네덜란드 땅에서 처음으로 튤립이 꽃을 피웠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클루시우스는 자신의 튤립을 아꼈습니다. 연구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튤립을 함부로 나눠주지 않았고 구근을 비싸게 팔았습니다.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장사꾼들이 가져가서 되팔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문은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1596년
누군가가 클루시우스의 정원에 침입해 국군을 훔쳐갔습니다. 1598년에도 또 도난당했습니다. 이렇게 훔쳐간 국군들이 네덜란드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튤립 거래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꽃에 열광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는 전에 없는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VOC가 아시아에서 향신료를 실어오고 위셀방크가 돈의 질서를 만들고 암스테르담이 유럽 무역의 중심이 된 시대. 돈이 넘쳐나는데 쓸 곳이 필요했습니다. 부유한 상인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할 수단을 찾았습니다. 커다란 집, 렘브란트의 그림, 그리고 정원. 이 정원을 장식할 최고의 꽃이 튤립이었습니다. 특히 줄무늬가 있는 튤립, 즉 브레이킹이 일어난 튤립은 극도로 희귀했습니다. 언제 줄무늬가 생길지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구근에서 올해는 빨간 꽃이 피고 내년에 갑자기 줄무늬가 생길 수도 있고 영영 안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희귀한 것에 가치를 매기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희귀한 것에 가격을 매기고 사고 팔고 투기하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VOC 주식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아름다움과 무엇이든 사고 파는 시스템. 폭풍의 재료가 모인 겁니다. 처음에 튤립은 부유한 상인과 귀족들의 취미였습니다. 정원에 희귀한 튤립을 심어놓고 손님을 초대해서 보여주는 것. 지금으로 치면 명품 가방이나 고급 자동차를 과시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1620년대까지는 이 정도였습니다. 소수의 부자들 사이에서 비싼 값에 거래되는 고급 원예 시장. 문제는 1630년대에 시작됩니다. 튤립 구근은 특이한 상품이었습니다. 보통 꽃은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튤립은 구근으로 번식합니다. 하나의 구근에서 1년에 만들어지는 새 구근이 두세 개뿐입니다. 게다가 줄무늬가 있는 희귀 품종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구근이기 때문에 더 약하고 새 구근도 잘 만들지 못합니다. 공급이 느린 겁니다.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면 가격이 오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그대로 작동한 겁니다. 그리고 튤립에는 또 하나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구근은 매년 6월에 땅에서 파낸 뒤 9월에 다시 심습니다. 꽃은 4월과 5월에 핍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9월 사이에만 실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구근이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구근이 땅 속에 있는 동안에도 거래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네덜란드의 금융 DNA가 작동합니다. VOC 주식으로 선물 거래를 발명한 나라. 돈을 걸지 않아도 돈을 버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튤립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 겁니다. 땅 속에 묻힌 구근을 직접 보지 않고 나중에 6월에 파낼 때 구근을 넘기겠다는 계약을 하는 겁니다. 실물 없는 계약.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것을 빈트한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직역하면 바람 거래. 바람처럼 실체가 없는 거래라는 뜻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선물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약금이 없었습니다. 증거금도 없었습니다. 구근을 사겠다고 약속하면서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유일한 비용은 거래가 성사될 때 선술집에 내는 수수료뿐이었습니다. 맥주 한두 잔 값에 해당하는 돈. 이것만 내면 수천 길더짜리 구근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종이 위의 주인이었지만 대금 지불은 6월에 구근을 파내서 인도할 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약속만 있고 돈은 없는 겁니다.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0길더짜리 계약을 1500길더에 넘긴다고 해도 그 500길더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주겠다는 신용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도 6월 인도 시점에 정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근도 바람이고 돈도 바람이었던 겁니다. 실물도 없고 현금도 없고 약속만 쌓여가는 거래. 이것이 바람 거래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이 바람 거래는 선술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636년 겨울, 네덜란드 각 도시의 선술집 뒷방에 콜레기아라고 불리는 비공식 거래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매일 저녁 사람들이 모여서 튤립 구근 계약을 사고 팔았습니다. 맥주와 예네버를 마시면서 경매를 하고 악수로 계약을 체결하고 한밤에 수십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부자만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공, 목수, 벽돌공, 굴뚝청소부.
전문 원예가도 부유한 상인도 아닌 보통 사람들이 선술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구근을 사서 다음날 더 비싸게 팔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100길더에 산 계약이 오늘 150길더에 팔리고 내일은 200길더가 되는 겁니다. 같은 구근의 계약이 하루에 10번 넘게 손을 바꾸는 일도 있었습니다. 1636년에는 패스트가 네덜란드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시기에 오히려 투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논리는 있었습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돈을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임금이 올랐고 갑자기 유산을 받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손에 돈이 생기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선술집에서 이웃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드는 겁니다.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1636년 11월부터 1637년 1월 사이 튤립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희귀 품종은 두세 배가 올랐고 평범한 품종까지 20배 넘게 뛰었습니다. 희귀한 줄무늬 품종이 아니라 아무나 구할 수 있는 보통 튤립까지 투기 대상이 된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전설적인 튤립이 있었습니다. 샘페르 아우구스투스, 라틴어로 영원한 황제라는 뜻입니다. 하얀 꽃잎 위에 진홍색 불꽃 무늬가 타오르는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튤립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튤립이기도 했습니다. 1624년 기준 이 품종의 구근은 전 세계에 12개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은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샘페르 아우구스투스의 가격은 1623년에 1000길더였습니다. 1625년에 2000길더, 1637년에는 5500길더까지 올랐습니다. 당시 송년 장인의 연봉이 300길더에서 350길더 정도였습니다. 5500길더면 장인이 15년에서 18년을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꽃 한 송이 구근값이었습니다.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만 비쌌던 것이 아닙니다. 바이스로이라는 품종은 6700길더에 거래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636년에 나온 기록에 따르면 3000길더면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밀 2수레, 호밀 4수레, 살찐 소 4마리, 살찐 돼지 8마리, 살찐 양 12마리, 와인 2통, 맥주 4통, 버터 2통, 치즈 1000파운드, 은술잔 하나, 옷 한 벌, 침대 하나. 이 모든 것을 합친 값이 튤립 구근 하나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도구를 팔고 가구를 저당 잡혀가며 구근을 샀습니다. 실물을 본 적도 없는 구근을, 땅속에 묻혀있는 구근을. 작년에 핀 꽃의 자구라는 것은 알지만 그 자구에서 같은 줄무늬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구근을. 계약서 한 장만 믿고 지금의 눈으로 보면 미친 짓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636년 겨울 네덜란드의 선술집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옆자리에서 어제 구근을 사서 오늘 2배에 팔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너편에서는 지난달에 100길더를 넣어서 500길더를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매일매일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안 사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만 더 사면 됩니다. 내일 더 비싸게 팔면 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더 비싼 값에 사줄 겁니다. 400년 전 네덜란드 선술집에서 일어난 이 장면. 이것은 비트코인이 폭등하던 2017년에도, 부동산이 미쳤던 2008년 이전에도, 주식시장이 폭주하던 1929년에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꽃이 코인이 되고 선술집이 스마트폰이 됐을 뿐입니다. 1637년 2월 3일 하를렘의 한 선술집에서 튤립 경매가 열렸습니다.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경매인이 구근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경매인이 가격을 내렸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가격을 내렸습니다. 침묵. 왜 갑자기 아무도 사지 않았을까요? 정확한 원인은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유력한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1월 말에서 2월 초 땅속에서 구근의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싹이 올라오면 구근의 수량과 상태가 눈에 보입니다. 겨울 내내 땅속에 묻혀 있어서 아무도 몰랐던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구근이 얼마나 있는지,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새 자구가 몇 개나 달렸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구근이 많다는 것을. 바람 거래로 부풀려진 가격과
실제 공급량 사이의 격차가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하를렘은 기온이 온화해서 네덜란드에서 싹이 가장 먼저 올라오는 지역이었습니다. 폭락이 하를렘에서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환상이 깨진 겁니다. 하를렘에서 시작된 침묵은 며칠 만에 네덜란드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다음 날 다른 도시의 선술집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수자가 사라진 겁니다. 어제까지 서로 사겠다고 달려들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를렘에서 경매가 실패한 바로 이틀 뒤 2월 5일에 북쪽으로 30km 떨어진 알크마르에서 경매가 열렸습니다. 이 경매에서는 사상 최고가가 기록됐습니다. 한 고아 가정에서 물려받은 튤립 70송이가 경매에 나왔는데 총 5만 3천 길더에 팔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산이 튤립 구근이었던 겁니다. 하를렘에서는 아무도 안 사는데 알크마르에서는 사상 최고가. 시장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정보가 균일하게 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2월 첫째 주가 지나자 네덜란드 전역의 튤립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장이 폭락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아무도 사지 않으니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수천 길더 하던 구근을 내놓아도 10길더에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는 세상. 어제까지 부자였던 사람이 오늘은 종이 쪼가리만 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계약이었습니다. 빈트한델, 바람거래로 체결된 수많은 계약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6월에 구근을 인도하면 3,000길더를 지불하겠다는 약속.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계약에는 계약금도 증거금도 없었습니다. 대금은 6월에 한꺼번에 치르기로 되어 있었고 중간에 계약이 전매될 때도 차액은 신용 약속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졌을 때 대부분의 거래에서 실제로 오간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약속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근의 시장 가격이 사실상 0이 된 겁니다. 매수자는 약속한 돈을 낼 의사도 능력도 없었고 매도자는 구근을 들고 있어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선술집에서 악수와 맥주잔으로 맺은 계약들,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은 비공식 거래들, 분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월 7일 위트레우트의 튤립 재배자들이 모여서 암스테르담의 전국 대표 회의를 소집하자고 결의합니다. 2월 23일 대표들이 암스테르담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1636년 11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유효하다.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 그러니까 투기가 가장 심했던 시기의 계약은 매수자가 계약 금액의 3.5%만 지불하면 취소할 수 있다. 3,000길더짜리 계약이면 105길더만 내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구근에 대한 계약이 여러 번 전매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A가 재배자에게 산 계약을 B에게 팔고 B가 C에게 팔고 C가 D에게 판 상태. 이 체인을 풀려면 D가 C에게, C가 B에게, B가 A에게, A가 재배자에게 순서대로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체인의 어딘가에서 한 사람이라도 돈을 내지 않으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협안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튤립 계약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를 거부했습니다. 도박빚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네덜란드 의회는 이 문제를 각 도시에 맡겼고 도시마다 다른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하를렘시는 5월에야 매수자가 3.5%를 지불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639년까지도 튤립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계약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계약금도 없었고 전매 차액도 신용 약속이었으니 실제로 오간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근이 전달된 적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다가 그냥 멈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튤립 버블은 200년 뒤에 엄청나게 과장됐습니다. 1841년 스코틀랜드의 언론인 찰스 맥케이가 쓴 책에서 네덜란드 전 국민이 미쳐 날뛰었고 경제가 무너졌다고 묘사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경제학 교과서에까지 실리면서 200년 동안 정설로 굳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역사학자 앤 골드가르가 당시 공증인 기록과 법원 기록을 추적한 결과 실상은 달랐습니다. 실제 참여자는 주로 부유한 상인과 숙련 장인 계층이었고 고액 거래자는 37명에 불과했습니다. 애초에 계약금도 없었고 돈이 오가기 전에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실제 재정적 피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경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황금 시대는 계속됐습니다. 그렇다면 튤립 버블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규모가 과장됐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가격은 실제로 폭등했고 실제로 폭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실물도 보지 않고 바람 거래에 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 구조는 지금의 선물 시장, 옵션 시장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튤립 버블이 중요한 이유는 피해 규모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금융 시스템이 인간의 욕심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최초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가 만든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은행, 주식회사, 증권거래소, 선물거래. 그런데 이 완벽한 시스템이 꽃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쓰는 인간이 문제였던 겁니다. 튤립 버블이 꺼진 뒤에도 네덜란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여전히 세계 무역의 중심이었고 VOC는 여전히 아시아 무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태생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다는 것. 인구 200만의 작은 나라가 돈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돈의 힘이 통하는 시대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큰 나라들이 진심으로 덤비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651년 영국 의회가 항해법을 통과시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영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영국 배에 실어야 한다. 네덜란드의 핵심 사업 모델은 다른 나라의 물건을 네덜란드 배로 운반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항해법은 이 사업 모델을 정면으로 겨냥한 법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1652년부터 1784년까지 영국과 네덜란드는 4차례 전쟁을 벌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만 네덜란드는 상선 1200척을 잃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전체 상선의 8%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영국이 잃은 것의 3배가 넘었습니다. 네덜란드 해군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드라위터르 제독이 영국 본토의 매드웨이 강까지 침입하는 대담한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반복될수록 작은 나라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인구도 적고 군사비도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영국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도 네덜란드를 노렸습니다. 1672년 프랑스와 영국이 동시에 네덜란드를 공격합니다. 육지에서는 프랑스 군대가 밀고 내려왔고 바다에서는 영국 해군이 덮쳤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해를 재앙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살아남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만든 시스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위셀방크, 세계 최초의 공공은행, 맡긴 금과 은을 100% 보관하도록 되어 있던 은행. 이 원칙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위셀방크는 암스테르담 시정부와 VOC에 몰래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에는 금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빠져나간 돈. 평상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금을 찾으러 오지 않는 한. 그런데 1780년 네 번째 영란 전쟁이 터집니다. 이 전쟁에서 영국 해군이 네덜란드 상선단의 절반을 파괴했습니다. VOC는 무역 수입이 끊기면서 위셀방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은행에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1790년 위셀방크의 예금에 붙던 프리미엄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은행의 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해 위셀방크는 지급불능을 선언합니다. 180년 동안 세계 금융의 기둥이었던 은행이 무너진 겁니다. 신뢰로 만든 시스템이 그 신뢰를 스스로 배신한 결과였습니다. VOC도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향신료 가격이 떨어졌고 영국 동인도 회사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VOC 내부에서는 부패가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회사 물건을 빼돌리고 사적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경영진은 개혁을 시도했지만 너무 늦었고 너무 느렸습니다. 네 번째 영란 전쟁이 결정타였습니다. 1796년 네덜란드 정부가 VOC를 국유화합니다. 1799년 12월 31일 새 세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 VOC의 허가장이 만료되면서 공식적으로 해산됩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전성기에 지금 돈으로 8조 달러가 넘는 가치를 가졌던 회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을 합친 것보다 컸던 회사. 197년의 역사를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일격은 밖에서 왔습니다. 1795년 프랑스 혁명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합니다. 네덜란드 공화국은 사라지고 바타비아 공화국이라는 프랑스 위성국가가 들어섭니다. 이후 나폴레옹이 네덜란드를 아예 프랑스에 병합해버립니다. 80년 전쟁을 치러 스페인에게서 쟁취한 독립을 200년 만에 다시 잃은 겁니다. 청어 한 마리에서 시작해 세계의 중심이 된 나라. 은행을 만들고 주식회사를 만들고 증권거래소를 만들고 금융의 모든 것을 발명한 나라. 그 나라가 이렇게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네덜란드 이야기를 3편에 걸쳐 했습니다. 청어 한 마리에서 시작해서 세계 최강국이 되고 금융의 모든 것을 발명하고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오기까지.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 볼 것이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만든 것들의 목록입니다. 공공은행, 맡긴 돈의 가치를 보증해주는 시스템, 위셀방크가 처음이었습니다. 주식회사, 수많은 사람에게서 돈을 모아 하나의 사업을 하는 구조, VOC가 처음이었습니다. 증권거래소, 그 주식을 사고 파는 공식적인 장소, 암스테르담 거래소가 처음이었습니다. 선물거래, 옵션거래, 공매도, 지금의 월스트리트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들, 전부 17세기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버블, 실물과 상관없이 가격이 끝없이 오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현상, 이것도 네덜란드가 처음이었습니다. 네덜란드가 발명한 이 시스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는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시스템은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4편과 6편에서 이야기했듯이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 3세가 영국 왕이 되면서 네덜란드의 금융 시스템이 그대로 영국에 이식됐습니다. 영란은행은 위셀방크를 모델로 만들어졌고 런던 증권거래소는 암스테르담 거래소를 본떴습니다. 영국은 이 시스템 위에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대영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다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 뉴욕이라는 도시의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네덜란드가 만든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 영란전쟁에서 영국에 빼앗긴 뒤 뉴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흔적은 지금도 뉴욕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할렘은 네덜란드의 도시 하를렘에서 따온 이름이고 브루클린은 네덜란드의 브레켈렌에서 왔습니다. 로어 맨해튼의 구불구불한 거리 배치는 17세기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 마을 북쪽 끝에 목책벽을 세웠습니다. 그 벽을 따라 난 길이 월스트리트가 된 겁니다. 벽은 1699년에 철거됐지만 이름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 세계 금융의 중심지를 가리키는 말이 됐습니다. 네덜란드가 만든 시스템은 400년 동안 진화했습니다. 규모는 커졌고 속도는 빨라졌고 도구는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그대로입니다. 주식을 사고 선물에 돈을 걸고 가격이 오르니까 더 사고 더 사니까 더 오르고 그러다 어느 날 아무도 사지 않는 날이 옵니다. 1929년 뉴욕 월스트리트. 주가가 89% 폭락합니다. 미국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습니다. 전 세계가 대공황에 빠집니다. 1637년 하를렘 선술집에서 벌어진 일이 292년 뒤에 월스트리트에서 반복된 겁니다. 규모만 달랐습니다. 하를렘에서는 튤립이었고 뉴욕에서는 주식이었습니다. 하를렘에서는 선술집이었고 뉴욕에서는 증권거래소였습니다. 하를렘에서는 수십 명이 손해를 받고 뉴욕에서는 수천만 명이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도구뿐입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은 인간입니다. 오르면 더 사고 남들이 사면 따라 사고 영원히 오를 거라고 믿고 그리고 무너집니다. 네덜란드가 400년 전에 보여준 이 패턴은 지금도 정확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꽃에 집값을 매긴 사람들이 미친 게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이번 편을 다 만들고 나니까 그 생각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랑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똑같은 행동을 한 거거든요. 무서운 건 그게 4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네덜란드가 만든 시스템은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고 지금 전 세계가 그 위에서 살고 있잖아요. 다음 편부터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1929년 월스트리트. 네덜란드 선술집에서 시작된 게임이 가장 거대한 규모로 폭발한 사건, 대공황입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